네. 어제 오후 저희 정치데스크 시간에 속보를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 방송 중에 처음으로 이 뉴스가 전해진 것 같은데 북한군 병사가 귀순 과정에서 북한군 총격에 이어서 지금 굉장히 큰 부상을 입었고요. 지금 서상희 기자 이야기대로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태가 위중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살펴봐야 될 대목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노은지 강병규 기자와 더불어서 이희루 자주국방 네트워크 사무국장과 함께 이 사건을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계룡대에서 오시는 길이라면서요? 네, 이제 막 회의 마치고 방금 도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강병규 기자.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귀순 사건이 여러 가지 좀 미스터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먼저 좀 가볍게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한번 지도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많은 궁금증을 낳고 있는 사건이죠. 네. 자, 이게 전체적인 지도인데요. 어제 있었던 이 탈북 과정, 뭐 임진강도 아니고 중동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군사 시설이 밀집한 바로 이 공동경비 구역이었던 거죠. JSA. 예, JSA입니다. 이 판문점인데요. 지금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 루트로 어제 북한 병사가 탈북해온 겁니다. 공동경비구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익히 영화에서도 TV에서도 자주 봤던 이 모습을 좀 다 기억하실 텐데요. 양측 장병이 서로 30cm 조금 되는 이 문턱을 두고 서서 감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 귀순병사는 이 중립국 감독위원회 건물 바로 이 왼편에서 돌아서 넘어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탈북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과정이었을까요? 사실 북한 병사는 애초에 지프차 한 대를 몰고 남쪽으로 돌진해 왔던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초소 바로 뒤쪽에서 배수로에 바퀴가 빠지자 2판, 4판 더 이상 갈 곳이 없던 이 병사가 차에서 내려 무작정 남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으로 이 경계선을 넘어서 이 50m 부근을 쭉 달려왔던 것인데요. 그랬군요. 예, 북한 초소에서는 약 40여 발이 되는 총알을 써가면서 이 탈북을 저지했습니다. 예. 하지만 결국 6, 7발 넘게 총을 맞은 이 북한 병사 쓰러졌습니다. 낙엽에 걸어서 한동안 보일 수가 없었는데요. 우리 군이 3시 31분 이 쓰러져 있는 북한 병사를 발견하고 포복으로 이 귀순 병사를 인도를 해서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이송한 겁니다. 목숨 건 탈북 과정의 전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강병규 기자의 깔끔한 설명이었습니다. 예. 이 귀순병사가 당초 이제 군사분계선을 북쪽에서 이제 남측으로 넘어올 때 막 뛰어서 도망쳐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차량을 이용했고요. 차량이 이제 도랑에 빠지면서 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차량을 버리고 뛰어서 남측으로 넘어왔고 그 과정에서 이제 총격이 있었던 겁니다. 자, 먼저 노은지 기자. 어제 사실 지금 이름도 몰라요. 이 북한군 병사 이름도 모르는 상황인데 어제 정말 이송 과정은 한편의 영화와도 같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긴박했죠? 그 영상을 저희가 입수했죠? 영상을 예. 입수해서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긴박하게 지금 이제 병원으로 막 이송해서 도착이 된 모습인데 예. 헬기로 이송을 했고 저렇게 급하게 응급실로 이제 직행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군요. 사실은 이국종 교수 이제 석혜균 선장을 구한 것으로 유명한데 뭐 저런 좀 위중한 상황에서의 수술을 집도하고 상당히 유능한 그런 의사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제 저런 식으로 급하게 수술이 이루어졌고 뭐 초기 조치는 잘 돼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예. 어제는 사실 생명에 큰 지장은 없다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좀 약간 다들 이제 안심을 한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뭐 집도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상태를 낙관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국종 교수의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치명상 어디에 입었어요? 내장이 많이 파열됐어요. 내장 어느 내장이 좀 되게 많이 내장에 다발성으로 7개 내장 파열됐어요. 그러면은 상태가 너무 안 좋을 때는 2차, 3차 수술을 계속 할 때마다 열부 닫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열어놓는 거예요. 약을 지금 어마어마한 양을 쓰고 있거든요. 감염도 막아야 되고 지금 또 그 말씀드릴 수 없는 굉장히 이제 당초 알려진 것보다는 굉장히 상태가 위중한 것 같고요. 뭐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될까요? 장기가 이렇게 겉으로 노출이 돼 있는 아주 위중한 상황이라는 소식까지 좀 전에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강병규 기자. 네.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3시 30분경에 이제 총상을 입었어요. 이 네. 북한군 병사가. 그런데 우리가 북한군을 발견한 시간이 56분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3시 반에서 3시 56분 하면 26분이에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겁니까? 그러니까 인도를 하는데 25분 정도의 소요 시간이 걸린 건데요. 이제 3시 31분에 일단은 발견을 좀 시작했을 때는 이 넘어온 북한 병사가 이제 낙엽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왜 우리 일반적으로 사귀었을 때 인민군복 하면은 되게 낙엽 색깔 생각하시잖아요. 예. 그 색깔에 묻혀서 잘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일단 식별을 했는데 일단 북한 쪽에서 이제 계속 더 사격을 할 수 있으니까 약간 천천히 포복으로 이동을 해서 25분 만에 이 북한 이 병사를 인도를 했다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인데요. 네. 이제 그러면 뒤늦게 이 사람이 귀순한 거를 알아차린 거 아니냐 많은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걸 의식해서인지 오늘도 이제 합참 쪽에서 추가적인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렇군요.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일단 뭐 그동안 이제 차를 타고 지금 초소 근처로 오는 거,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 어떤 이동 상황들 모든 것을 경계 시스템으로 추적을 했다. 예. 그리고 꾸준히 관리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합참에서는 뭐 다 그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게 입장이었습니까? 강병규 기자? 예, 짧게 그렇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런 거죠? 짧게 요약하자면 뭐 뒤늦게 알았다.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기존부터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자, 거죠. 그러면 이희루 국장께 질문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국방위에 출석을 했는데요. 그 화면을 김 PD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송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준비가 뭐 면밀하게 잘 되어 있다면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상황 보고가 지연된 건 사실이다.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는데 저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군의 보고 체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군의 보고 체계는 최초 보고, 중간 보고, 결과 보고 이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아마도 총소리가 막 발생을 했을 때 예. 그 총소리는 나는데 이것이 어디서 무엇을 향해 사격을 했는지 그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것이 일단 현장 부대에서 그 관련된 파악하는 데 시간이 약간 걸렸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앞서 지도가 나왔는데 그 지도에서 보시면은 그 이 귀순 병사가 달려왔던 것이 그냥 완전히 개활지 평지가 아니라 약간 산악지형처럼 그 구릉 지역으로 돼 있는 언덕이었고요. 예. 중간에 콘크리트로 돼 있는 계단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나무와 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평지가 아니라는 얘기군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여기에다가 초소에서 북한군 초소에서 이 병사에게 이 숲을 가로질러 오는 병사에게 사격을 했기 때문에 이 병사의 위치가 어디 있었는지 실제 병사가 뛰어오고 있는지 그 여부조차도 안 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초동 조치를 했던 그 현장 대응 부대에서는 총소리가 어디서 나는 것인지 어디서 쏘는 것인지 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파악하는 데 시간이 약간 오래 걸려서 최초 보고가 약간 지연됐던 것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강병규 기자 오늘 그 송영무 장관이요. 또 오늘 국방위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 화면을 한번 보면서 얘기하죠. 이제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저 질의에 송 장관은 정상적이지 않았다라고 뭐 인정을 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좀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일단 북한군이 쏜 게 한 40여 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국종 교수의 말 들어보면 이 몸에는 한 6, 7발 정도 되는 그런 총알이 박혀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정진석 의원이 나머지 30발 정도는 우리 쪽을 향한 거 아니냐. 예.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리 쪽으로 이제 총알이 날라오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이 좀 미비했던 거냐 따지게 된 거고요. 예. 또 이에 연장선으로 정진석 의원이 피탄 자국이 우리 초소에 있냐, 우리 측에 좀 박혀 있냐 했을 때 송영무 장관이 뭐 일단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뭐 예. 이런 상황이 정상적이냐고 다시 정진석 의원이 물어보니까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인정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뭐 아까 평지가 아니었다라는 이희로 국장 설명을 좀 듣기는 했습니다만 JSA 교정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북한군은 귀순하는 병사를 향해서 지금 40여 발 사격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군은 한 발도 지금 사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네. 자, JS 교정 규칙에 따르면 북한이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총격을 가하면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에 따른 대응 사격을 하도록 규칙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은 왜 한 발도 사격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대응 사격이라는 것이 유엔에서 이야기하는 자위권 차원에서 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 자위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요성, 비례성. 이 필요성이라는 것은 북한군이 아군에게 사격을 했을 때 그 예. 사격으로 인해서 아군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하거나 어떤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응 사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비례성은 만약에 40발을 사격했다면 40발을 쏴야 되는데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생각하시기에 북한군이 우리 쪽을 향해서 40발을 쐈기 때문에 우리도 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군은 애초부터 이 병사를 추적을 하면서 네. 이 JSA 안에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자동소총을 들고 왔던 상황이었고 예. 그 당시에 여기 있었던 우리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경비병들은 자동소총이 아니라 정전협정 규정에 따라서 권총만 휴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 사격을 했다면 화력에서 밀려서 아군의 병사들이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합참에서 이 논리를 좀 보충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발표를 한 게 있는데요. 아, 한 그렇습니까? 3시 40분 정도에 3시쯤에 이제 브리핑을 다시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쪽으로 날라온 피탄 흔적이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측이 굳이 이렇게 나서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좀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좀 뭔가 어색한 게 이게 송영무 장관은 국방위에 출석을 해서 예. 피탄 자국이 있다. 그러니까 총알이 스쳐가거나 맞은 초소 벽에 그 맞은 자국이 있다라고 국방위에서 이제 국회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예. 합참에서는 아직까지 확인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뭔가 보고 체계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제대로 보고받는 거 맞냐 이런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네. 예. 저는 또 궁금한 게 뭐 매뉴얼대로 했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에서 추격조가 따라붙은 상황인데 우리 군이 CCTV로 상황만 지켜봤다. 이건 좀 납득이 가지가 않거든요. 네, 일단 군사분계선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네. 군사분계선에서 그 병사가 쫓기고 있다고 해서 자 구출작전을 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면 우리가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올 때까지 어떤 일인지 상황을 일단 파악을 하고 넘어오게 되면 그때 대응을 하자라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사실 이 부분 좀 짚어야 될 내용이 많긴 한데 한번 좀 속도를 내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노은지 기자, 어제 군에서요, 그러니까 이 JSA를 넘어온 북한군이 2007년에도 이런 사례가 한 번 더 있었다.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네. 2007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걸 군에서 발표했는데 사실은 어제 시청자 여러분 군에서 발표하면서 2007년도 그 사례는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이 부분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노무현 정부 시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은 다 처음 알았던 사실이죠. 2007년 9월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저희가 일단 그 JS 지역으로 귀순한 사례를 좀 모아봤더니요. 아, 그렇군요. 1998년 2월에 간부 한 명이 귀순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어제 새롭게 공개된 게 2007년 9월 6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벌어졌던 2017년 병사 한 명이 총격을 받고 부상 귀순을 한 건데요. 예. 2007년 당시를 좀 되짚어 보자면 저게 2007년 9월 6일에 그 귀순을 했다고 하니까 바로 한 달 뒤인 10월 4일에는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전 상황이라면 한창 실무 협의가 진행될 상황이겠죠.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참여정부에서 일을 했던 전직 통일부 관리에게 좀 물어봤더니 예. 아무래도 당시에는 대화 기조, 햇볕 정책을 좀 추진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노출하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그래서 비밀리에 붙였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2007년 9월 6일 날 있었던 일이고 10월 4일이 이제 정상회담이었으니까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당시 노무현 정부가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건데 글쎄요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자 이렇다면 강병규 기자, 네. 그 이 귀순 병사 말이죠. 아까 우리 처음에 방송 시작하면서도 무명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신분이 좀 밝혀진 게 있어요? 지금까지 새롭게 지금 공개된 것은 한 20대에서 30대 사이일 것이다라는 나이가 새롭게 추정이 됐고요. 예. 조금 전에 나온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의 것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민군복에는 이름이 없나 보죠. 이게 무명남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지금 링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네요. 이름이 무명남이라고 적혀 적혀 있네요. 99년 1월 1일생으로 이제 기본 설정된 그 생년월일을 갖다 붙여놨습니다. 생년월일도 그렇고 이름도 전혀 모르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신원이 제대로 파악이 된 건 없지만 예. 다른 체형의 20대에서 30대 사이라는 것만 새롭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부분은 이유로 굳지않게 질문을 드리고 명료하게 하고 좀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릴게요. 유엔사가 발표를 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순 병사가 이미 군사분계선을 넘어선 상황에서도 북한 병사들의 총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군사분계선을 북쪽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우리 남쪽 지역에 넘어온 상황에서도 북한이 총격을 가했다는 게 오늘 유엔사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군에서는 어제 당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순 병사에 대한 북한 병사들의 총격이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서만 이루어졌다. 북측 지역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80도 다르죠.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상황 보고 체계가 약간 달랐던 것 같은데요. 그 현장에는 우리 유엔사 경비대대, 그 1사단에서 1군단에서 관리하는 그 JS 경비대대가 있는데 이 경비대대가 최초에 어떤 보고를 했을 경우에 중간 보고 라인에서 뭔가 해석의 차이가 좀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사건이 발생했던 것은 해당 초소에서 관측을 했을 것이고 그 관측 보고는 그 보고 계통을 따라서 계속 올라갔을 텐데 아무래도 우리 측에서는 그 지금 점점 그 한반도 정세가 좀 그 안 좋은 쪽으로 에스컬레이션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을 약간 좀 관리할 필요가 있었고요. 유엔사 쪽에서는 있는 그대로 그냥 그 정치적인 해석 없이 그대로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중간 보고 체계에서 뭔가 어떤 정치적인 해석 차이에서 이렇게 다른 그 결과 발표가 나온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명료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군사분계선 남측까지 넘어온 상황에서도 충격을 가했는데 우리는 사격 한 발도 안 했다. 무대응이었다. 이건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명료하게 좀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강병규 기자. 네. 오늘 이번 이 사건 관련해서 강 기자가 오늘 좀 취재한 부분이 있죠? 어떤 겁니까? 네, 일단 신원이라든지 그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북한 병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추측할 수 있을 만한 게 사실 JS에서 근무했던 남한군 병사들의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직접 북한군한테 본인의 출생선분 뭐 이런 것들 들었다라는 그런 JS 병사들 출신 한국 사람들의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네. 제가 직접 전화를 통해서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기네는 대부분 다 김일성 대학 출신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고요. 네. 그다음에 자기네도 뭐 굉장히 특별하다, 자기네 존재들이 특별하다는 얘기는 많이 했었습니다. 부모님은 잘 계시냐, 뭐 가족 구성은 어떠냐라는 질문은 많이 들어왔었죠. 북한 초소에서 이제 그 우리 쪽 노래들을 많이 부르곤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최성수 씨 플립사랑을 그 듣고서는 많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쪽 그 군가라든지 뭐 멋있는 사나이, 뭐 진짜 사나이 이런 거 있잖아요. 초소가 어차피 한 25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특별히 JSA에 저렇게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만 보내는 북측에 좀 의도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남측에 있는 우리 JSA도 키가 일단 180 이상 되는 180 이상? 장신의 건장한 체구를 가진 병사들만 보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남측과 북측이 기싸움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일부러 그런 인원들만 추려 보낸다면 북한 역시 만약에 탈북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출신 성분이 가장 우수한 병사들만 뽑아서 보냅니다. 예. 거의 대부분 뭐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북한도 뭐 만민이 평등하다라고 얘기하지만 핵심 계층, 동유 계층, 적대 계층에서 계층을 나누거든요. 아마 핵심 계층에 있는 어떤 고위 간부의 자제라든가 이런 우수한 엘리트 자원일 텐데 이런 자원이 탈북했다는 것은 내부에 어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33년 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33년 만에 판문점에서 북한의 총격이 있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뭔가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군 당국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료하게 좀 의혹 없이 밝혀서 이 부분에 대한 이런 비슷한 일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